너를 위하여. 노순자. 엄마, 엄마죠. 여인은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다. 이나는 한눈에 자신의 20살적 모습 그대로였다. 특히 오목하게 작으면서도 윤곽이 뚜렷한 쌍꺼풀진 눈과 짙은 속눈썹 때문에 눈빛이 맑고 강하게 보이는 야무진 인상과 입술을 오므리듯 조심스럽게 말하는 목소리가 누가 보아도 모녀임을 짐작하게 했다. 수위. 그 사이를 못 참고 나온 바오로가 손과 발을 비틀며 비뚤어진 입으로 쉬가 마렵다고 여인의 치마를 잡아 끈다. 잠깐만, 미안해. 먼 길을 찾아왔는데 잠깐이면 돼. 여인은 이나를 손님방에 앉혀놓은 채 몸 한쪽이 뒤틀린 바오로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손을 씻긴 후 뽀뽀를 해주며 우리 바오로 착하기도 하지? 쉬 마려울 땐 꼭 엄마한테 말해야 해. 그냥 옷에 하는 건 바보야. 알았지? 여인은 바오로를 언니에게 데려다 주고 아이들이 손님방에 오지 않도록 이른 후 주방으로 갔다. 유자차를 얼음 넣어 2잔 만들고 살구를 씻어 접시에 담는데 눈물 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진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재빨리 남은 얼음을 꺼내 거지에 싸가지고 눈두덩을 눌렀다. 그리고 쟁반에 차와 과일과 얼음을 싼 거즈까지 놓아 가지고 손님방으로 갔다. 자신의 이성과 자제력을 믿지만 그리도 그리던 딸을 눈앞에 두고 보면 실수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대체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 얼마던가. 호수 아닌 바다를 만들 분량이라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니리라. 이나는 미동도 않은 듯 굳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정확하게 17년 만에 만나는 딸을 반기지도 않고 손님방에 오래 앉혀놓은 채 얼굴을 디밀었다가 다시 나간 것이 적지 않이 노엽다는 표정이었다. 여인은 차갑게 만든 유자차를 밀어주며 다시 한번 얼음 거즈로 눈두덩을 눌렀다. 그리고 어설프게 웃으며 다락지가 나려나 봐. 자꾸 근지러워서. 격한 감정을 감추느라 거짓 변명을 나지게 속삭였다. 큰오빠가 결혼해요. 절 보고 알려드리라고 큰오빠가 명령을 내서 왔어요. 생각 없으면 안 오셔도 돼요. 오빠들은 어리석어요. 오빠들은 집에 엄마를 어머니라 부르고 생모님을 엄마라 부르는데 전 집에 있는 엄마를 엄마라고 하니까 생모님이라 부르겠어요. 오빠들이 너무 부탁을 해서 2분 모두 엄마라고 부를까 생각했는데 역시 거북해요. 집에 엄마에게 미안하고요. 전 생모님 얼굴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 우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으니까. 여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되도록 목소리에 감정을 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언젠가는 닥칠 일임을 각오한 터였다. 장성한 후 만나기 시작한 아들 아이들을 통해 이나가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의 부인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다. 난 너희를 버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쫓겨난 거야. 그냥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그냥 견디다 죽을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
오빠들은 좀 컸기 때문에 내가 아주 심하게 매맞는 걸 봐서 내 큰오빠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엄마 도망가요. 도망가야 살아요. 그랬었다. 내 할머니도 그러셨고 네가 너무 어려서 나 혼자 살겠다고 집을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미 그때 새엄마는 살림을 차리고 있었고 이건 변명이 아니다. 사실을 말해주는 거야. 내 큰오빠 말이 할머니 돌아가신 후 엄마가 바람나서 나간 걸로 됐다던데 난 너희들만 사실을 알아준다면 좋게. 다른 사람들은 뭐라든 괜찮아. 그래서 오랜 세월 너희들이 반듯하게 자라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려왔어. 이나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3살에 엄마가 없어지고 5살에 할머니마저 화병으로 돌아가셨으니 당시 사정을 그리 쉽게 수긍할 리 없었다. 더욱이 새엄마라는 여자의 보살핌으로 자라며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눈앞에 없는 생모를 바람나서 아이들도 버리고 집을 나간 여자로 몰아붙인 아버지와 새엄마의 영향은 절대적일 것이다. 큰아들만은 그래도 어렴풋이 엄마를 기억하고 있어서 세월의 장벽을 헐어내기가 비교적 수월했다. 아니, 그것은 헐어낸 것은 아닐 터였다. 그대로 잃어버린, 억울하게 빼앗겨 버린 시간의 공백일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공백은 회복이 불가능한 화석같이 굳은 한 해의 상흔일 것이었다. 둘째 아이도 화석같이 굳은 한 해의 상흔을 넘어 흐릿한 기억과 형의 영향에 힘입어 서먹한 대로 마음을 열고 어미에게 다가왔었다. 하지만 당시 3살이었던 딸아이는 기억에 없는 생모의 존재가 생소하고 거북할 수밖에 없으리라. 그 아이에게는 화석처럼 굳어진 공백의 시간조차 없음 그 자체이겠지만 딴 살림 차린 아버지의 매질 때문에 집을 나가신 거라면이 아니라 사실이야. 그렇다면 왜 여태껏 우리를 찾지 않으신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였어. 난 너희들을 찾아다가 교육시킬 능력이 없었고 어차피 내가 못 기를 바엔 공연한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믿지 않아도 좋아. 난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 말할 수 없이 고마우니까. 여인은 입을 다물었다. 그 대신 눈두덩으로 손이 자주 갔다. 그녀의 얘기는 딸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생모님이 위선자가 아니길 바래요. 되게 정숙하지 못한 부인들이 늙어서는 이런 장애자 보육원 같은 데 오는 경우가 있다더군요. 청첩장은 여기 있어요. 딴 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서 괜한 꼬투리를 잡아 매질을 하던 남편에게 도장 찍어줄 결심이 생긴 것은 딸아이 때문이었다. 딸은 낳을 때부터 이 산고의 고통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부당한 굴욕과 폭력의 결혼 생활 속에서는 딸아이가 이런 생활을 기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규하는 심정이 절실했었다. 그리고 마음 모질게 먹고 새아이를 등진 채 집을 나왔을 때 그녀는 눈앞에 어른거리는 아이들의 환상으로 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먹이고 씻기고 입히며 돌보아줄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은 것이
장애자 보육원이었고 그녀는 나이를 먹을 줄 모르는 그 온전치 못한 아이들 속에서 아들과 딸을 느끼며 그리며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곳의 모든 아이들은 그녀의 자식이 되어 있었다. 여인은 천천히 몸을 놀려 이나가 잠깐 입술을 댄 컵 언저리를 만져보고 재빨리 그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20살 나이는 아직 이르지.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어미의 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겠지. 중얼거리면서 기르지 못한 아들의 청첩장을 집어드는 손등으로 다시 후둑후둑 빗방울처럼 눈물 방울이 떨어져 내렸다.